에릭의 거장연구소 이윤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오랜만이었습니다. 사실 유가가 많이 올랐고 또 주말 사이에 많이 내렸습니다. 장기채, 국채 수익률이 엄청 올라간 상태이고 그래서 어쨌든 연준 의장이 새 의장이 취임을 하긴 했는데 뭐 보름 있다가 FOMC 열릴 상황이고 금리가 상당히 지금 어느 유튜브를 틀어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부터 봐야 됩니까? 일단은 과연 시장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그만큼 두려운 상황이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난리 나는 게 이제 채권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10년물이 4.5% 이제 뚫고 올라섰죠. 이제 4.6 찍고 다시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 요것만 해도 한 2025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뭐 30년물 같은 경우는 2007년 이후 최고치까지 찍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시장이 인플레를 두려워한다,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만 네. 근데 이 채권 금리 그 자체가 아니라 금리 차이를 한번 보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우선 그래프 하나를 먼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인데요.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가 우리가 역전이 되면은 보통 이제 경기 침체 신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금리 차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디플레하다고 할 수 있고 높으면 높으면 인플레이셔너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대략 한 50bp 선 왔다 갔다 합니다. 장단기 금리 차의 평균치가 150bp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금리차 수준으로 따지면은 평균치보다도 100bp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차만 보면은 요거는 채권 시장이 향후 매크로를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로 보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단순히 요 10년물, 2년물 뿐만이 아닙니다. 좀 단기 금리죠. 2년물 금리와 3개월물 금리 차이를 나타낸 건데요. 이거 역시도 이 10년물과 2년물 차이만큼 차이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 평균이 대략 한 60bp 정도 되는데 대략 한 40bp 정도 되거든요. 이 금리 차이가. 그러니까 네. 평균치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기 금리 사이드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3개월물 금리는 연준이 내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Fed Funds라고 하죠. 기준 금리를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2년물 금리는 연준이 정하는 기준 금리를 선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 연준의 기준 금리를 선도하는 금리랑 연준의 기준 금리를 따라가는 금리가 지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는 시장 지금 인플레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정작 금리 차이를 보면은 그렇게 인플레하다고 안 보고 금리도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또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상황은 네, 상황이 네.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그러면은 그런 지금 이제 마음이네요. 말 그대로 어떤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금리에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아마 유가 쇼크 때문에 채권 시장이 크게 좀 발작을 하는 모양인데 근데 앞서 봤듯이 우리가 채권 금리 차이를 통해서 한번 이 채권 시장의 금리 예상들을 보면은 막 이 장단기 금리 차도 그렇고 단기 금리 쪽의 차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목 금리와 우리가 이제 물가와 연동되는 이제 팁스라는 게 있죠. 그걸 네. 통해서 이제 그러면은 시장이 향후 5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좀 짐작해 보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요. 그거 역시도 대략 한 2.27%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 물가가 2%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거를 다 봐도 채권 정작 금리 차이는 디플레 쪽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이유가 우리가 좀 물가 지표를 좀 자세히 보면은 요게 이 시장이 이렇게 좀 디플레이셔너리 쪽에 간 이유가 좀 보이긴 하거든요. 어떤 거죠?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물가 지표를 구성하는 것 중에 에너지도 있지만 네. 가장 이 물가 지표 중에서 비중이 높은 게 바로 주택입니다. 요 그래프는 네. 이제 CPI의 이 구성 비중을 나타낸 건데요. 주택이 대략 한 44%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 요 그래프는 미국의 이제 주택 판매 가격의 증감률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명목 가격으로 그냥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PC 물가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주택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였다는 얘기네요. 네.
요게 이제 주택 가격의 함정이 있는데요.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물가에 반영될 때까지 좀 후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짧게는 뭐 6에서 9개월, 네. 길게는 뭐 1년 반 정도 이제 후행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 특히 이제 렌트비를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미국판 이 다방 같은 존재죠. 진로의 이 렌트비와 CPI 렌트비를 좀 이 비교를 하는데, 진로 렌트비는 이미 꺾인 지 오래됐습니다. 아직 이게 CPI에 반영이 되려면은 좀 네. 이제 레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직 우리가 보는 물가 지표에서는 크게 안 떨어지는 거고, 지금 보시듯이 미국의 집값은 이미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택 상황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요 그래프는 이제 미국의 이 주택 시장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민트색이 이제 매도자고 보라색이 매수자인데, 전형적인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사려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집값이 앞으로도 지금 크게 반등하긴 힘들다. 향후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이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 이 물가 지표가 튀는 쪽보다는 내려가는 쪽이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주택 가격이 2003년도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 판매 네, 가격이. 주택 가격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주택 판매량 자체도 한 70년대 후반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70년대 후반에 미국 인구가 대략 한 뭐 2억 명, 1억 명 정도였는데, 네. 근데 지금은 2억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인구가 배 이상 늘었는데 주택 판매량은 볼륨은 비슷하다는 거는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다는 거고, 요게 이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아픔도 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애환과 아픔이. 제가 2023년도쯤에 이제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점이거든요. 근데 하길 잘했네요. 어쨌든 지금까지도 힘든 걸 보니까. 네. 네. 잘 탈출하셨다고. 잘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게 탈출했지만. 증감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여기 밑에서 0 아래서 지글지글 하고 있으면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심지어 이제 그렇군요. 명목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네. 물가까지 감안하면은 실질적인 가격 하락폭은 더 크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워낙 낮았으니까 그때 네. 이제 엄청 낮은 금리로 모기지 해가지고 집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보여주셨던 그래프 보면 2020년 해서 이제 매수자가 엄청 급등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갈아타려고 하면 지금 금리를 못하는 거죠. 5% 이상 줘야 네.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되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지금 밀려고 하는 게 모기지 금리 인하거든요. 네. 이제 모기지 금리가 이제 장기채 금리를 따라가니까, 지금 장기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니까 이 모기지 금리 자체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모기지 채권을 매입한다든지 하면서 어떻게든 중간 선거 전까지는 인위적으로 지금 모기지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죠. 네. 근데 지금 뭐 이 이란 전쟁 때문에 뭐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 이제 하우징이 전체의 한 44% 정도 차지한다고 해주셨고, 그리고 뭐 운송수단이나 아니면 식품이나 이런 거 합치면 이제 한 30% 정도 될 텐데, 요런 내용들은 그러면 이 부분이 좀 급등하면서 물가를 계속 유지하거나 끌어올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또 없는 겁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결국에 또 한 단계 내려가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야지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선 이제 소비 측면만 먼저 좀 보자면은 요 그래프는 이제 임금 증감률입니다. 우리가 2022년 물가가 폭등했을 때 임금 증감률이 너무 높다고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그때 네. 당시 뭐 네. 6%가 넘었습니다만 지금은 3%대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증감률에 비해서 절반이기 때문에 그때처럼 임금이 팍 올라서 소비가 팍 튀고 보복 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은 좀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요 임금 사이드가 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게, 요 그래프는 이제 왼쪽이 생산성이고 오른쪽이 단위 노동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노동 비용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실 게 이제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인데,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지금 한 3%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연율로. 근데 지금 단위 노동 비용은 반대로 당연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기업이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그 같은 노동자에서 뽑는 아웃풋이 훨씬 더 커져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건데, 요 추이만 보면은 앞으로 생산성이 더 좋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거 참고로 이제 2025년 이후의 기울기를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생산성이 뭐
5% 이상씩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단위 노동 비용은 더 떨어질 거고 그럼 역시나 인건비나 임금 상승률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좀 소비자 심리 이런 부분들도 안 좋겠네요. 네,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뭐 최악이죠. 네. 소비자 심리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 코로나 때보다도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빨간색이 표시된 맞아요. 네. 부분인데. 아니 근데 코로나 때는 또 정부에서 돈을 좀 주기도 했었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잖아요. 네. 이게 그냥 소비자 심리가 나쁜가?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약간 어떤 걸 시사하는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계 경기, 당신의 이제 이 지갑 사정과 네. 향후 경제 사정을 봤을 때 소비를 더 늘릴 것이냐, 안 늘릴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경기 판단 하에 이제 소비 지출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이게 지금 상당히 최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때는 지원금도 있고 이번에 또 이제 환급금이 있거든요. 2026년에는 또 1분기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당히 큰 세금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소비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물가를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와, 우리가 물가를 보통은 증감률로 보잖아요. CPI가 뭐 그렇죠. 3%다, 뭐 2%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얼마나 올렸냐, 전월 대비 얼마나 올랐나 이런 걸로 보는 건데 그거 말고 요거는 그냥 인덱스 레벨로 본 겁니다. 지수 레벨로 본 거고 여기서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 추세선입니다. 네. 물가가 원래 이 정도 갔어야 되는 수준.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물가가 급등하면서 추세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죠. 그럼 네. 다시 추세선으로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앞으로 CPI 0%가 한 5년 정도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야지 이제 추세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물가 절대 레벨만 보면은 이미 추세선에서 너무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네. 소비자 심리는 좋아지기가 조금 힘들죠. 음. 그래서 요 소비 측면에서 뭐 임금을 봐도 그렇고 소비자 심리를 봐도 그렇고 소비가 자극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 물가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운송이나 교통 이런 수단에서 튀어서 네.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 측면은 한 원유 시장이 향후 유가를 어떻게 전망하나 요걸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제 민트색이 이란 전쟁 이전의 유가 선물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 이전에 2026년 4월물 유가가 어느 정도고 5월물 유가는 어느 정도고 2028년 1월물 유가는 어느 정도고 요걸 쭉 나열해 놓은 거고요. 파란색은 전쟁이 터진 이후에 그 유가 선물 곡선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당연히 지금은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전쟁이 네. 터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전쟁이 터지기 전에 유가와 지금 전쟁이 터진 후에 유가 차이가 이 갭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년 후 되면은 거의 완전 11달러 수준으로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원유 시장도 이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대략 뭐 1년에서 2년 내에는 유가가 좀 잠잠해질 것이다. 뭐 100달러 위에서 계속해서 이 머물고 있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자재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원유 시장이 예상하는 가격대로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원유 시장의 스탠스는 이 190에서 100달러쯤 되는 이제 고유가가 계속해서 쭉 뭐 1년, 2년씩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 주신 걸 잠깐 정리해 보면 물가가 크게 이제 코어 물가하고 헤드라인으로 이제 나뉘고 코어 물가는 헤드라인에서 사실 농산물이랑 이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네. 에너지하고 그냥 코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금방 방금 설명 주셨다시피 이란 전쟁 여파가 있긴 하지만 한 2년 정도 지나면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이제 복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시장의 시각이고 코어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의 노동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네. 지금 소비할 여력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채권 시장 쪽은 그래서 좀 더 디플레 쪽에 이제 기울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뭐 요게 지금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경기 침체적인 디플레가 아니라 오히려 좀 건강한 디플레라고 또 보는 이 시나리오도 건강한 있습니다. 디플레는 건강한 어떤 디플레. 디플레? 건강한 디플레 말이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이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고요.
이제 헨리 포드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정립을 해서 이제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당시 미국에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기술이 향상되면서 생산성도 늘어나고 이 노동력도 늘어나면서 물가가 거의 CPI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경제는 7%, 8% 성장했고요. 그 주식이 연 1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 디플레 물가가 떨어지는 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기술이 발전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아웃풋이 많아져가지고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제 물가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만 떨어졌지 경제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그림이 이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그림이다. 왜냐면 AI 때문에 생산성이 늘어나고 공급이 팍 확증하면서 물가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경제는 좀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은 약간 그런 힌트가 좀 보이긴 하거든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 제조업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들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이 제조업 관련 지표들의 올해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뭐 제조업 PMI라든지 자본재 신규 주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업 생산이라든지 요걸 나열해 놓은 건데 올해 들어서 이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모두 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 6개월째. 그만큼 지금 AI 때문에 이 제조업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니까 제조업 상황은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탈만 보면은 좀 탄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뭔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또 크게 보면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1900년대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의 대량 생산 요거는 이제 그 뭐랄까요 뭐 포드 뭐 이런 자동차도 엄청 그때부터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시기랑 맞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산품을 대량 생산하면서 약간 뭐랄까 시장에 쏟아지는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물가가 내려가는 약간 그런 결과였던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AI 생산성이다 네. 보니까 약간 그거랑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윤수 대표님께서는 생산성이 증대를 하게 되면 어쨌든 물가는 잡히게 될 거다. 잡히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제조업 측면에서도 우리가 자꾸 이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하죠. LLM에만 자꾸 집중해서 그렇지. 네. 사실 제조업 쪽도 보면은 AI로 인해서 굉장히 생산성이 좋아졌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랑 좀 추구하는 AI 방향이 다르거든요. 이제 네. 미국은 야 우리 AGI를 빨리 만들자, 거길 향해서 가자라고 해서 다 네. 달려가고 있는 거고 중국은 그렇게 AGI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은 당장 우리가 제조업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자라고 해서 제조업을 계속 밀어주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 정도만 해도 중국이 전 세계에서 자동차 수출 순위가 한 5위, 5위권 밖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자동차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의 제조업 생산성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AI 때문에 이제 제조업 생산성도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얘네가 얘기하는 그 요즘에는 이제 기름값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원유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서 그 얘기 많이 하는데 한 3개월, 4개월 전만 해도 뭐 얘기가 제일 많았냐면 밥값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밥값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햄버거를 둘이 먹으려면 뭐 100불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고 좋은 햄버거인가? 네, 그러니까 약간 수제 햄버거 약간 수제 이런 거 햄버거. 먹으려면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게 물가가 실제로 생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 물가 지수가 디플레로 간다라고 하면 이 물가가 우리의 생활을 반영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좀 생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나왔죠. 매크로 쪽에서는. 네. 과연 이 물가가 우리가 체감하는 이 생활 물가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GDP가 과연 우리 경제 상황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물가 같은 경우도 사실 괴리가 좀 많습니다. 앞서 제가 주택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 주택 가격이 우리가 뭐 매일 내는 월세를 바로 대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 항목을 보면은 뭐 owners equivalent rent라고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당신이 지금 집을 내놓고 렌트를 받으면은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 가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실생활과 좀 완전히 좀 괴리가 상관이 없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물가 지금 이 계량 방식이 현재 우리 실제 삶과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GDP 같은 경우도 이게 부가가치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농부가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밀을 뭐 밀공장에다 팔고, 그 밀공장에서 그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집에다 팔고, 그래서 빵집에서 빵을 만들어서 이 빵을 팔면은 GDP에 잡히는 거는 농부가 밀을 생산하거나 공장에서 밀가루를 만든 그 가치가 잡히는 게 아니고요. 빵값만 잡힙니다. 그러니까 앞단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AI를 생각을 해보면은 AI가 진화적 혁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과거의 기술 혁신들, 그러니까 뭐 이 내연기관 혁신이 있었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내연기관이 엔진이 나오면서 화석연료 수요가 폭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뭐 정유 산업도 엄청나게 커지고 요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자원의 사용량을 줄입니다. 효율이 엄청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자원을 뭐 10만큼 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에서 기계 2대로 생산할 거 이제 1대로 생산해도 되거든요. 사람이 10명 일할 거 5명 일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노동력이나 자원의 의존도를 줄이기 때문에, 그러면 GDP 상에서는 AI가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니까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하지만 그 앞단에 앞서 비유로 따지자면은 뭐 밀농사를 지은 농부라든지 아니면 밀가루를 만든 밀가루 공장이라든지 요런 쪽에 이 포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AI가 있으니까 그쵸. 밀 많이 안 써도 되고 밀가루 많이 안 써도 되고 밀가루 많이 안 쓰면은 밀가루 공장에서 밀 많이 안 사도 되고, 그러니까 요게 떨어지는데 요거는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GDP도 우리가 이 사는 체감 경제와는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그런 것 아니 같네요. 왜 네. 여쭤봤냐면 그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그 청문회 이 준비 자료였나요? 거기서 갑자기 뭐 트림드 CPI 뭐 이런 얘기 꺼내가지고 엄청 논란됐었잖아요. 네. 이거 물가가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지금 꼴대 위치를 바꾸자는 거냐 뭐 이런 비판부터 되게 많았는데 지금 설명해주신 그게 이제 사실은 좀 더 기초적인 자료잖아요. 오늘 네. 가지고 나오신 부분이. 근데 명확하게 지금 뭔가 소비가 줄고 있고 그러면 물가는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런 식의 어떤 지표 교체나 이런 것도 가능성이 없진 않겠네요. 뭐 계속해서 지금 뭐 CPI부터 해가지고 GDP 계산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네.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매크로 지표가 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네. 이런 걸 이제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서 이제 케비너 씨가 이제 절삭 평균 이 CPI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트림드민. 그걸 얘기한 이유가 앞서 봤듯이 지금 유가는 스파이크 효과 때문에 스파이크 효과 때문에 물가가 잠깐 튄 걸 수 있다. 근데 다른 이 매크로 요소를 보면은 좀 디플레에 가까운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치나 이런 건 다 쳐내고 진짜 장기적인 물가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이제 금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그래프는 뭐냐면요. 지금 이 실질 금리를 나타낸 겁니다. 기준금리에서 이제 물가를 뺀 거예요. 네.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우리가 2022년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시점을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8%였는데 지금은 대략 한 뭐 마이너스 1%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하면은 금리 면에서 2022년보다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실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려야 될 상황도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은 물가가 장기적인 트렌드가 어디로 가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확실하게 좀 결정을 하겠다, 이 경로를.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좀 여유를 갖고 관측할 수 있는 여유가 지금 있습니다. 금리 지금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비너 씨가 이제 트림드민 CPI를 얘기한 것도 뭐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네. 지금 트림드민 스피어 저기 지금 아까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실질 금리잖아요. 그러면은 2024년 한 6월 정도가 실질 금리가 2.5% 정도로 피크고 그 밑으로는 이제 경향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금값이랑 비트코인 가격 볼 때 실질 금리가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이거 갖고 오셨네요. 네. 이게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저기는 지금 깜짝이야. 약간 네.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있어서 경향적 하락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희는 지금 거의 주 단위 뭐 심한 분은 데일리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금리 영향이 좀 있느냐라는 네.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갖고 오셨습니다. 갖고 오셨습니다. 네.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도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거 이제 실질금리의 영향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질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는 게 절대적인 레벨보다는 모멘텀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면은 실질금리에 민감한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게 이제 폭락을 하고 뭐 실질금리가 갑자기 뭐 크게 폭락을 하면은 반대로 뭐 금이나 비트코인은 오르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2009년 이후로 실질금리가 가장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금은 신고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의 실질금리를 그대로 1대1로 따라간다고 하면은 금은 신고가가 아니라 신저가를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실질금리가 이 비트코인이나 금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절대적인 레벨보다 이제 모멘텀에 영향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염두를 하셔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매크로 요소들을 쭉 보면은 지금 뭐 디플레에 가깝고 혹은 디플레가 아닐지라도 지금 채권 시장이 발작할 만큼의 인플레 위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채권 시장은 우리가 주식 시장과의 차이가 채권 시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 경제 상황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좀 괴리가 되고 1년, 2년씩 엇나가다가 뭐 버블이 생기고 터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채권 시장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네, 바로바로 조정이 좀 난다. 네. 원래대로 매크로 상황이 그럼 이렇구나.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실질금리가 다시 뭐 이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실질금리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금이나 비트코인이 다시 좀 반등할 이제 룸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네. 엄청 급격하게 5월 한 중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한 열흘 사이에.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조금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게 과도한 반응이기 때문에 되돌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대표님 생각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게 나타나면 내려가는 각도도 가파를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랑 금은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개인적으로는 또 깨달은 게 이제 네.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이는 비슷해가 경우.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뭐 비트코인은 뭐 성장주처럼 움직일 때가 있고 네. 또 금처럼 움직일 때가 있고 뭐 다양하게 표변하죠. 속성들이. 아까 전에 실시간 댓글에 지금 비트코인 하시던 분들이 다 하이닉스로 갈아탔다. 왜냐면 하이닉스가 훨씬 더 코인 같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는 또 이제 인간 지표의 인간 지표. 네, 상황이 될 수 인간 있어서 심리 지표.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네. 저는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거를 많이 권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네. 워낙 수익률이 지금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AI 쪽이 올라가고 있는 명확한 또 이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저번 출연 때는 원자재 얘기를 해가지고 네. 예, 굉장히 반향이 컸어요.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인 하시는 그렇군요. 제 지인들이 보고서 나도 저희 원자재로 우라늄 가야 샀다고 네, 심지어 얘기하시고. 제 친구들도 다 샀더라고요. 그때.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행동력이 좋으시네요. 네, 오늘 또 방송이 나가면 또 비트코인이랑 금 어떻게 될지 한번 그러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수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